네,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은 구독자분께서 민법 자체가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형법 체계에 형법 총칙을 먼저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들어서 제 생각은 아마 형법이 민법보다 조금 더 쉽지 않나 이런 말씀하면 또 이 형법 교수님들께서 또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형법은 분량도 민법의 절반에 해당되고 또 이게 또 더욱 수학 같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단번에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형법 총칙 시작하겠습니다. 형법은 크게 총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칙, 강론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총칙을 총론이라고 하죠. 두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형법 총칙은 민법 총칙과 같이 형법의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형법 각칙은 민법의 채권, 물권, 친족, 상속법과 같은 세칙, 세부 규칙, 즉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범죄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현실에서는 형법 각칙, 세부 규칙, 범죄 유형이 적용되기보다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 특별법, 그 다음에 아동추행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마약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특례법 이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90%다. 그러나 왜 세부규칙 범죄를 공부해야 되냐? 어차피 이 특별법의 또 원칙이 되는 것이 형법 각칙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형법 총칙은 크게 행위론, 교과서 천차만별입니다만 저희 공통상 말씀드립니다. 행위론, 범죄론, 형벌론 뭐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현하는 건 상이합니다만 행위론은 우리가 민법에서 행위는 법률 행위죠. 계약. 형법에서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죄. 두 개가 구별된다. 항상 법은 뭐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면 수학 공식처럼 선을 그을 수 있다. 형법에서 행위론은 범죄 행위. 자, 범죄론이 나옵니다. 범죄론에서 중요한 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입니다. 완전 수학이에요. 범죄론은 3단계라 그래요. 3단계. 현재 21세기의 통설 판례는 3단계론을 취하고 있고 독일의 록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록신이라는 분은 2단계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김일수 교수님께서는 저의 이제 스승이 되시죠. 2단계론을 취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다. 유력설이긴 하나 각광을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는 3단계론. 구성요건에서는 범죄의 유형을 낱낱이 다루고 있어요. 구성요건. 위법성은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나 합법화된다는 거죠. 위법성 조각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책임은 우리 많이 하죠. 저 술 먹고 했어요. 저 정신이 이상해요. 심신미약자나 책임 무능력자를 다뤄서 범죄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형벌로는 형벌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이거 빠졌죠. 죄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죄의 숫자, 죄를 내가 몇 개를 지었냐, 죄의 숫자, 죄수론을 다루고 있고 형벌에는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뭐 많습니다. 그 형벌의 종류를 다루고 있고 죄수를 다루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잘 실생활에는 굉장히 절실한데 교과목에서는 거의 무시를 당하죠.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형벌과는 조금 달라요. 형벌은 과거의 잘못됨을 처벌하는 거지만 보완처분은 이 사람이 또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 발찌를 채운다거나 보안 감찰관으로 하여금
감시를 시킨다거나 이런 미래의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보안처분. 형벌하고는 다르죠? 다시 정리. 형벌은 과거를 묻는 거. 보안처분은 미래를 사전 예방하는 거. 방향이 달라요. 자, 오늘은 형법 총칙 체계 말씀드립니다. 형법 총칙은 크게 행위론, 범죄론, 형벌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위론은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적인 행위 또는 우발적인 행위, 뭐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 이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애초에 형법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우리 동물원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호랑이에 열받겠어.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 뜯어 죽였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호랑이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사람이 아니잖아. 호랑이는 지능이 없어요. 동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위론에서는 어떤 걸 다룬다?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범죄 이론 끝났어요. 그 학설 판례 난무합니다. 판례는 없어요. 행위론 관심도 없어, 판사님들은. 교수님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논쟁을 벌여요. 그거는 뭐 그들만의 그들만의 공적으로 삼읍시다. 우리는 실생활에 필요한 것만 합니다. 범죄론은 구성요건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이런 표현 씁니다. 범죄 행위 유형에 딱 적용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위법성. 구성요건은 해당하나, 이게 빠졌어요 앞에. 구성요건은 해당하나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판사님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뭐 사회적 타당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이 정한 그 사유들이 있어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즉 합법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요. 끝. 책임. 우리 심신미약자 또는 책임 무능력자 이런 표현 씁니다. 민법하고 달라요. 민법에서 책임 무능력자 뭡니까?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와 제한 책임 능력자죠.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의사 표시를 할 능력이 모자라죠. 근데 여기서는 의사 표시가 아니고 뭐죠? 범죄행위의 뜻이죠. 이 사람을 범죄행위 했다고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책임은. 형법하고 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형법에도 미성년자가 나와요. 형사 미성년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소년 범죄해서 얘는 거의 나쁜 놈인데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그 형사 미성년자라서 그래요. 그 경우가 있고, 민법하고 나이도 달라요. 민법보다 훨씬 어리죠.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술 먹고 했을 때, 마약을 먹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열받는 게, 이 사람은 맨날 상습적으로 술 먹고 마약 먹고 범죄 저지르면 다 풀어줘야 됩니까? 판사님 이래 물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법은 이런 게 있어요. 책임 무능력 상태를 자기의 고의과실로 계획된 거죠. 고의과실로 이야기할 때는 처벌합니다. 술을 먹든 마약을 먹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누구를 때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마약을 먹으면 누구를 찌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맨정신일 때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 법이 따뜻한 손을 주지 않는다. 그때는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다. 처벌한단 말이죠. 우리 맨정신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자, 여기서 오늘은 범죄론까지 범죄론까지 하겠습니다. 3단계론이 있고 우리 김일수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2단계론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글로 길게 설명하면 머리가 아프고 암기도 안 되고 욕만 나와. 그죠? 도표로 정리를 하면 깨끗하게 해결이 돼. 우리가 범죄 3단계론이 다시 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따라합니다. 구, 위, 책. 구성요건 구, 위법성 위, 책임 책. 구, 위, 책.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그 다음에 위법성을 따질 수 있고 위법하면 그 다음에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구성 요건에 해당도 안 하는데 위법성 책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3단계로는 끝났어요. 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끝났어요. 6칸. 2단계 갑니다. 2단계의 특징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저 빨간색 저 잘 안 씁니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묶어버려. 그 책임이 있고. 그러면 구성요건 위법성이 하나, 책임이 하나. 2단계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판단을. 심플하고 스피디한 판단을 가능하지만 그럼 이런 질문합니다. 저기 로스쿨 1학년 선배님이 이런 질문해. 아니 변호사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단계 따지는 게 더 세세하고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그리고 2단계로 해버리면은 심플하지만은 그 빼먹은 거 필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성요건 위법성을 하나로 묶되 총체적인 불법 구성요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총체 합쳤다 이거야. 그래서 표현이 다른 게 판단을 어떻게 하냐. 종래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사님들이 저 피고인이라 그러죠.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라 그러고 이거 주의하십시오. 민사재판은 원고 피고고 형사는 원고가 없습니다. 검사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해요. 피고인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 판단해요. 그 저기 판결문 내릴 때. 그 검사가 뭐 수긍하든지 말든지 이제 검사는 항소를 하겠죠. 그러나 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록신의 김일수 교수님 고려대 법대 로스쿨의 명예교수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인 록신의 견해에 의하면 애초에 총체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야. 애초에 이 사람은 무죄야. 이거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 않다 다르다 이거야. 평가가 사회적 평가, 사회적 명예가 달렸다 이거지. 이런 거야. 뉴스 언론에 때릴 때 이 사람은 정당방위를 해서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습니다라는 언론 표현과 사회적인 명예에서 더 그렇죠. 애초에 이 사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무죄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를 느끼죠. 특히 우리 사회적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이 고려대 명예교수 김인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또 기독교야. 기독교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잘 몰라요. 저는 불교라서. 그 학교 시간에 맨날 그저 종교 얘기하고 전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가 썩어서 귀를 막고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